요즘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약간 고금리, 예적금이 사라지는 그런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가 높은 통장을 찾는 꿀팁 뭐 있을까요?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검색의 팁. 네, 검색을 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기사가 뜨잖아요. 뭐 어디에서는 특판 뭐 8% 준다더라. 물론 적금이 8%고 예금은 요즘 많이 떨어져 가지고 뭐 4%, 5%만 준다고 해도 와, 높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금리를 주는 금융사들을 체크를 해 봤어요. 시중은행 쪽은 아니고요. 뭐 신협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이금융권인데 실제로 다른 곳보다 특출나게 높은 금리를 주는 데를 들어가서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경영 공시인데요. 이제 높게 주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높게 주는 거면 그건 진짜 특판이 맞고 막상 들어가서 봤는데 연체율이 너무 높다라든지 지금 그 지점에서 자금의 유동성이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 고금리라는 그런 유인 상품을 이제 고객들에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도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추천하면 욕먹겠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좀 그런 불안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굉장히 고객들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좀 잘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라고 좀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라는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들어가시면 금융상품들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적금, 예금 이렇게 상품별로 보실 수 있고 금리 순으로도 정리를 해서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자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감원에서 따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서 여기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이 사이트에서 같이 검색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다 나오진 않아요. 금융사에서 등록 안 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일반 마이뱅크라든지 모네타 금융이라는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시면 금리를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네. 시간이 좀 지나는 정보일 수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정보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등록을 안 해서 그냥 아예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들도 있어서 우선 이런 사이트들은 그냥 금리 동향을 본다. 대충 몇 퍼센트 정도 주고 이 이상이면 높은 거고 이 이하면 낮은 거다라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사이트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이뱅크나 모네타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리 고시만 해주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전화번호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현재 지금 예금 특판 금리가 몇 %예요? 내가 가입하려는 금액이 예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여기에 맡겼을 때 몇 %를 줘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있다, 없다, 가능하다, 안 하다, 그리고 언제까지 판매를 한다, 가입 조건은 이렇다라는 안내를 해주거든요. 예전에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문의 전화 많이 받았나 봐요, 이 직원이. 그래서 딱 전화 받자마자 예금 뭐 6%짜리 있던데요. 이러니까 그거 보험 상품 가입하셔야 드립니다. 라고 하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나 이런 금리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더 해보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전화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건전성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맡기는 금융사가 안전한지 아니면 혹시나 불안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나 하고 싶은데 이것도 확인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역시도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들어가시면 금융회사 정보 그 탭에 금융회사 핵심 경영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은행, 저축은행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다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좀 복잡해요. 숫자가 너무 많고 항목들이 많아서 조금 보기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들어가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보고 분석하실 필요는 없고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BIS 비율이라고 해서 위험자산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이런 것들을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대비해서 자기 자본 비율,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비율로 계산을 한 건데
나라에서는 최소 8% 이상은 유지를 해라라고 권고를 해요. 그래서 이걸 10% 이상 넘긴 곳도 있고 8%가 안 되는 금융사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고고익선. 다다익선이 아니라 고고익선. 높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 요소는 이제 진짜 중요한 위험 요소는 이런 것들이에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돈을 빌려줬는데 3개월 이상이 갚지 않고 연체가 되어 있는 대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회수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인데 이런 것들은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거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는 고고익선, 이건 저저익선. 낮을수록 네,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연체율은 낮을수록 좋고 자본금 규모나 이익이 높을수록 좋은데 최근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저축은행들이 있죠. 뭐 SBI라든지 오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본금 규모는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 파킹 통장 하나쯤 개설해봤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큰 편인데 그 외에 너무 고금리를 준다거나 또 굉장히 생소한 저축은행은 자본금 규모가 작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네. 연체율이 높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데는 높이 준다라고 하면 우선 안전한지부터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생겼거나 안 생겨야 되겠지만 문제가 생겼거나 하셨을 때 조금 원만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한 금융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들, 이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곳은 각자 홈페이지에 경영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의 전자공시, 그리고 저축은행은 소비자 포털, 저축은행 소비자 포털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경영 공시를 보시고 또 지점별로 검색을 해가지고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안전하고 이 지점이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약간 첫 목돈 마련의 목표로 1억 원, 1억을 좀 모으려고 하거든요. 상당히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델님께서도 첫 1억을 모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빨리 1억을 모으는 방법 추천해 주신다면요? 이게 썸네일이 다 1억이잖아요. 네. 근데 1억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 사람들이 저는 좀 결과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상징적인 금액이고 뭔가 좀 부동산에 이런 큰 거를 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최근에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막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하는 거야. 뭘 포기할까요? 나머지라고 한다면은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들 있죠. 뭐 결혼, 출산, 네네네. 다 미루는 거죠. 뒤로 미루고 그냥 우선 돈부터 다 모아놓고 해야지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금액은 그냥 하루아침에 모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모아가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진짜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가 1억 모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쓰는 것부터 우선 좀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회사 딱 은행 들어가고 은행도 일이 많거든요. 일이 많고 제가 들어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들어가서 금융위기가 딱 터지니까 다 그냥 어렵고 다 그냥 뭐 투자 상품들 그런 예금이나 뭐 고객들 은행 뭐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솔직히 저는 돈 쓰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9 to 5, 9 to 6라고 하는데 저는 8 to 8이었어요. 정말. 8시에 출근해서 8시, 9시 퇴근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돈 쓰러 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돈이 그냥 정말 쌓였어요. 내 몸은 정말 갈려나가고 있었지만 정말 통장에 돈이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좀 내가 안 써도 되는 금액만 안 써도 돈이 잘 모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얼마를 모아서 1억을 언제까지 모으겠다라는 계획이 서는데, 뭐 세전, 세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내 월급 통장에 딱 꽂히는 금액이 있죠. 매월 월급날에. 딱 꽂히는 금액이 곱하기 12를 하는 거예요. 아, 1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상여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좀 더 하고. 음.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딱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한 다음에, 저는 이런 거 물어보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강의나 이런 데 가도 뭐 저 돈이 덜 모여요. 어떻게 모아야 1억을 빨리 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 강의 시간까지 숙제를 내줍니다. 아, 카드 명세서 3개월치 뽑아서 가지고 오세요. 앉으세요. 형광펜 들고 앉으세요. 라고 해서 이 중에서 본인이 꼭 써야 될 것과 쓰지 않아도 된 금액들을 다르게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지출들이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물어보고, 이 금액만큼 더 저축을 하면 더 빨리 1억을 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저도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그렇게 새는 돈들이 생기고, 진행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카드에 몇 월 며칠에 몇 건을 썼고 얼마를 썼고 이런 걸 다 기억하진 전혀 않잖아요.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카드 명세서 보고 고정 지출, 그리고 내가 뭐 꼭 써야 되는 지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불필요한 지출들이 나오니까 그런 건 다 모은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내가 전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내가 카드에 쓰는 금액, 요거를 딱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진짜 모을 수 있는 내가 정말 찐 저축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다 계산을 해서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고, 이제 얼마를 쓰는지를 딱 계산을 하면, 요 금액이 나면 내가 1년에 한 2천 모을 수 있겠다. 라고 하면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5년 동안 1억 모으기가 가능한 거고, 내가 여기서 지출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이 1억을 잘 모을까? 아니면 조금 더 줄여서 이 1억을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 1억을 좀 빠르게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2007년 금융위기 때 입행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호황과 불황을 정말 동시에 1년 사이에 다 봤어요. 야, 그때 펀드가 되게 핫했거든요. 2007년도 그때 엄청 핫했죠. 특히나 펀드 진짜 핫했어요. 뭐 중국, 인도, 뭐 브릭스 하면서. 맞아요. 브릭스 안 기억납니다. 그래도 제가 네. 자료도 정리했는데, 이때 막 브릭스, 중국 그때 막 올림픽 하면 얼마나 또 발전을 하겠어. 네. 이러면서 막 중국 펀드 팔고 이랬었는데, 고점에 그때 막 정말 다 했거든요. 맞아요. 다 네.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한 1년, 2년 동안 계속 저는 고객들의 계좌를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펀드는 정말 수익률을 많이 한 계좌를 딱 하나 봤어요, 진짜. 있긴 있네요, 그래도. 네. 오. 근데 이게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은 적립식으로 꾸준히 나오셨어요. 아, 그때 어떤 양상이 짙었냐면, 목돈, 예금을 펀드로 돌리자. 이게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거다. 이러면서 그냥 한꺼번에 1,000만 원, 막 5천만 원, 막 2천만 원, 1억씩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소치식으로 많이 드셨구나. 네, 너무 고점에 들어가니까 이게 그 이상 올라가 있긴 한데,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계속 그냥 마이너스가 나면서 거의 반토막이었어요. 근데 딱 한 분, 이분 100%였거든요. 이야. 수익률. 금액이 크진 않았는데, 이분이 꾸준히 적금식으로 넣다 보니까, 이게 고점에 들어가도 저점일 때도 계속 이제 채워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금액이 이제 현재 시점과 맞아지고, 나중에는 수익으로 딱 전환하는 구간이 오니까 100%까지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분도 더 넣을 걸 이러셨는데, 어쨌든 수익을 봤으니까 기분 좋게 해지를 하고 가지고 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랑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어렵고 또 국제 정세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그때도 예금이 7.5%를 줬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걸 많이 했었냐면, 이제 예금 금리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예금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는 뭐 CD나 이런 양도성 예금 증서나 이런 것들도 네. 금리가 높아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하셨었는데, 결국 아까도 중국 펀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시기부터 목돈을 넣지 마시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적립식으로 넣다 보면 금액이 맞춰지지 않아요. 내가 이 고점과 저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니야. 신도 모를걸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꾸준히 넣다 보면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그게 수익으로 전환하는 구간이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이때 저는 이제 삼성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익이 보통 20% 이상 났었어요. 네. 적금식으로 넣는 거로 무조건.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도 적금식으로 넣어라
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거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으시고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꾸준히 모으셔가지고 그 금액도 수익으로 전환하는 구간으로 좀 빨리 돌릴 수 있게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조금씩 적립식으로 넣어보시면 모으는 금액과 수익금까지 더해가지고 1억 원을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은행원 시절 VIP 자산 관리부터 유튜브 구독자 재무 상담까지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모으는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요?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 네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삶에서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떤 사람인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게 바로바로 그냥 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모으는 사람 첫 번째는 우선 금융 문해력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금융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 신용카드나 이런 신용대출이나 이런 담보대출 이런 거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용이 필요하죠? 네, 네네. 신용이 필요해요. 근데 신용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돈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돈이 나오는 데 가서 덜컥 그냥 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중은행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대출을 받기가 좀 더 쉽고요. 그리고 2금융권보다는 3금융이라고 부르는 대부업권이 대출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해가지고 무턱대고 대출을 했는데 이자율이 엄청 높은 거 아시죠? 그런데 맞아요. 가면 네. 법정 최고 이율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20%인데 음. 거의 20%예요. 아, 거의 20%예요. 그리고 신용도 좋은 사람이 거기서 대출을 받아도 신용도가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금액이 많아지면 이자율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금액이,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는 남성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고 싶대요. 그래서 왜 갈아타고 싶냐라고 했더니 이자율이 너무 세서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얼마를 대출을 내셨어요? 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대출을 했는데 이자율이 거의 20%인 거예요. 그럼 2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연간 갚아야 되는 금액이 이자로만 내는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월로 하면 월 83만 원씩 이자로 내고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월급을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이 보통 200에서 300 사이일 건데 그 중에서 83만 원을 이자를 주고 나면 내 주거비, 생활비 써야 되는데 원금은 언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만 내다가 이 대출이 계속 굴러가니까 원금도 못 갚고 갈아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시중은행으로 좀 싼 걸로 바꿔가지고 저 이 대출 빨리 없애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신용도가 너무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이게 갈아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대출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나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받으셨나요? 모르고 했대, 모르고. 본인은 이게 이렇게 본인을 곤란하게 만들 줄 몰랐대. 신용도가 떨어지는 줄도 몰랐고 그냥 급해가지고 빨리 되는 대로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이자가 이렇게 센 줄도 몰랐고 그래서 원금도 못 갚을 줄 몰랐고 신용도 떨어질 줄 몰랐고 그래서 시중은행 대출 못 받을 줄 몰랐대요. 저한테 거의 울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 갚아 나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이셔가지고 시중은행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신청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마무리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실제로 은행에 앉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고객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게 그냥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알면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알려주고 이거를 교육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 채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디 가서 이런 거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유튜브를 하나 두 개씩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융을 좀 모르는 사람이었고 금융 문해력을 모두 높였으면 좋겠다. 문맹 탈출도 좋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금융은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문해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무관심한 사람들. 본인이 돈을 버는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보면 아무래도 팬덤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궁금한 게 내가 구독하는 이 유튜버는 돈을 어떻게 모으나 이런 궁금하죠. 것들을 네. 많이 물어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Q&A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저 그냥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소득이 뭐 많건 적건. 전 언니 뭐 추천해주세요. 언니 재테크 방법 뭐예요? 뭐 형 뭐 좀 알려줘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냥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통장에 넣고 자기가 하는 최대 재테크는 파킹 통장. 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를 좀 잘 모으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이렇게 좀 예금이나 적금으로라도 좀 굴리고 거기에 이제 나아가면 투자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안 하시더라도 그냥 작게라도 상품 하나라도 좀 알아보고 가입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싶다면 첫 번째는 우선 금융 문해력을 높이는 거, 본인 신용도라든지 본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살펴보셔야 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제가 신용도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자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신용도를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대출이거든요. 신용도가 안 되면은 네, 발급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때도 뭐 전세를 얻든 아니면은 내 집을 사든 이런 것들도 대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용도 관리가 안 됐으면 또 대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생애 주기의 그런 큰 이벤트일 때는 이런 신용도들이 잘 관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좀 편하게 잘 금융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금융에 대한 이해력도 높이고 내 돈을 잘 불려나가는 이런 관심도들도 조금 더 높여서 단계적으로 시행하시면 돈을 못 모을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단순히 묻어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칫 퇴직금이 반토막 날 수도 5천만 원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추천을 드린 이유가 어차피 퇴직연금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한은 계속 쌓이고 계속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그냥 묵혀두기보다는 어차피 20년씩 뭐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돈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굴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퇴직연금이 좀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퇴직연금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DB형이랑 DC형이 있는데 DB형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퇴직금 계산법. 퇴직하기 3개월 이전에 평균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다. 이번 달에도 300, 지난달에도 300, 지지난달에도 300 받았다. 그럼 평균 금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에 내가 근무한 연수. 뭐 10년을 곱하면은 3천만 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받아가는 게 DB형이고, 그리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내 연봉의 1개월치 월급을 나한테 줘요. 근데 나한테 내 월급 통장으로 꽂아주는 게 아니라 내 그 퇴직연금 계좌에 매월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을 이렇게 넣어줘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제가 나 펀드에 가입할래요? 나 아니면 뭐 여기에 가입할래요? 예금에 가입할래요?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상품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품을 직접 운영하면서 퇴직금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리고 DB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이거를 그냥 회사에서 잘 가지고 있다가 정산해서 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회사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DB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급여가 높은 사람들은 계산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퇴직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면 내가 받던 월급보다 금액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 DB형으로 계산을 내가 피크제 시작하기 전에는 월급을 많이 받아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임금 피크제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는 월급이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내가 나오는 시점에 계산을 하면 이게 퇴직금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를 예시를 붙여놨는데 이것도 아마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금감원에서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안내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 55세 기존 정년 퇴직 때 이 사람이 만약에 퇴직을 했더라면 이제 1억 2,500만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가지고 60세 퇴직을 할 때는 월급이 250만 원이어가지고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7,500만 원. 그러니까 5년 더 근무해도 5천만 원 퇴직금이 줄어든 거예요. 이야.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더 오래 근무한 이유가 없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아니요, 근무는 하셔야 돼요. 근무는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 DB형을 DC형으로 전환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을 정산을 중간에 해주는 개념이어가지고 이게 DC형을 전환을 해서 좀 안정적인 상품으로 운용을 하시면 돼요. 나 투자 싫은데요 라고 하면 좀 안정적인 거에다가 넣어두시면 크게 원금의 등락이 없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때 정산을 해서 DC형으로 전환을 해놔라. 그리고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이미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DB형으로 전환은 안 되고 DB형이셨던 분들은 이때 DC형으로 전환을 하시면 퇴직금을 더 많이 보전을 하고 또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팁이니까 꼭 잘 기억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나도 모르는 숨은 퇴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엇일까? 뭐 숨은 돈 찾기, 뭐 숨은 음. 카드 포인트 찾기 이런 거는 많이 아시는데 퇴직금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도 모르게 잡는 퇴직금 1,100억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막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내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을 했는데 내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금감원에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내 연금 조회를 해보시면 퇴직연금 가입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DB형은 내가 다닌 회사가 가입을 했는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DC형은 가입 여부와 실제 얼마가 적립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퇴사자인데 나 퇴직금 못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들은 회사 폐업을 해서 퇴직연금을 못 받았다면 이제 퇴직연금을 가입했는지 이 회사 가입을 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맡겨놨는지 퇴직연금은 회사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 맡겨놓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하나은행 퇴직연금, 신한은행 퇴직연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연금 포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사가 확인이 되면 전화해가지고 서류 뭐 필요해요? 저 퇴직금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서류랑 이런 걸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회사가 지금 폐업을 했거나 없어졌는 경우에는 DB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개월 평균, 뭐 근속연수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주는데 회사가 망했잖아요. 돈이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례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직원 수를 나눠가지고 실제 내가 받아갈 퇴직금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최대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내가 못 받은 퇴직금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